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소설의 내용하고 매우 유사하고 그 주제적인 맥락에서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대소설 7편을 제가 엄선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강 작가가 먼저 국문학과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강 작가의 그 문학 세계가 우리 한국 문화 또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그 자양분 아래서 독자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것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문화 또는 우리 문학의 정서, 또 그 주제, 형상화 방식이라는 게 우리 전통이 뿌리박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정서, 또 표현 방식, 이런 서술 기법의 성숙도,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의 정서,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 우리의 감정과 정서, 그 표현 방식, 문학적 형상화의 방식은 결코 저열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 수준의 것이고 가장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 어떤 점들을 작가가 영향을 받았을까, 그 점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적 산문의 전통으로서 오정희의 소설하고 임철우의 소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대로 표현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일제치하, 6.25, 이 두 개, 또 이제 광주의 민주항쟁, 4.3 항쟁,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한 역사적 트라우마,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제치하에서 그 고통과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들을 형상화에는 뛰어난 작품으로서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의 형상화 방식을 취했거든요. 또 염상섭의 만세전. 그러나 우리 한강 작가는 자전적 소설 형태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자기의 어떤 그 성장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이념, 이런 것을 생경하게 그대로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태준이나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자전적인 소설 형태를 취한 것하고는 차별성이 좀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채식주의자에서 그 아내의 시각을 빌려서 절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소개를 해드렸죠. 그것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시각에서 독자들과 함께 저 아내는 왜 그런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의 시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시각에서 서술했다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함께 가는 소설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공감력과 재미와 흥미와 몰입도를 아울러 취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우리 한강 소설의 특유의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과 더불어서 이태준, 해방전후, 염상섭의 만세전은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다뤄보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억압적인 그 언론의 실상, 억압적인 세계와 관련된 억압적인 언론의 세계를 다룬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 이 작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상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죠. 또 윤은길의 빙천과 시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작된 언론, 그리고 집단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는 현대인의 심리,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의 한강 작가의 소설하고는 어떤 점에서 각고 다른가, 이 점을 소개를 해드리겠고, 또 한강 작가는 그 결말이 쉬운 결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치유,
그리 가능하지 않은 치유와 해피엔딩, 쉬운 화해 방식을 결코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우휘의 단독 강화라고 하는 소설의 결말 방식, 그리고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그리고 채만식의 명일이라는 작품을 제가 아울러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고통과 아픔을 다루는 문학의 형상화 기법,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한국 문화, 또 한국 문학의 전통의 맥락에서 한강 작가가 써놓은 소설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강 작가만의 특유의 서술 방식을 이해하는 기회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이라면 제가 지금 7편을 엄선한 것은 EBS 수특하고 수완을 통틀어서 제가 7편을 출연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 텍스트들을 LSK 평가원식 문제로 출제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리면은 그 점을 쭉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좋겠죠?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그 작품 경향하고 주제, 이것을 한사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 상에 갖는 문학사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출제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 겸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문화의, 또 우리 문학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한강소설의 서술 기법, 한강소설의 주제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태준의 해방전후라는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근데 한강 작가는 자전적인 형태로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억압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강 작가는 굉장히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의 의미라는 것도 어떤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의미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그 고통의 모습, 그 슬픔의 모습을 집요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재경험을 하게 하는 그 특유의 시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을 제가 이제 이 해방 전후를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 이 작품들을 설명하면서 짬짬이 섞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이태준의 작가가 30년대 우리나라 대표 작가거든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이태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보기에 보면은 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현은 일제강점기알의 지식인인데 친일적인 지식인이 아니에요. 일제에 항거하고 싶으나 선뜻 항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억압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의 의욕도 있지만 어쨌든 일제 치하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뇌를 가진 지식인인데, 그것이 바로 이태준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듯이 주인공인 작가 현을 통해서 지식인의 내면 의식,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에 달한 때 작가로서의 고뇌,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의 포갑 아래 행동과 결심의 선택폭이 좁았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인 걸기 대회에도 참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의 고뇌를 그대로 드러낸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한강 소설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고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그네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끊임없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젖어들게 만들어서 고통을 같이 공유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소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 문학의 이런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한 그 위에 꽃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소설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앞에 부분에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아직 라바우를 지킨다고는 하나 모레 2, 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전세주고 이제 잠시 한적한 강원도로 이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그 강원도에서 또 일본 순사들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김직원이라는 선비를 만나는데 이 김직원과의 어떤 정신적인 교류 그런 경험담도 여기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김직원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친일적인 방편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이라는 이 인물도 거기에 따르긴 하지만 윤직원의 태도에 좀 반감을 갖고 관계를 이루다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일제하에 지식인의 고뇌를 자전적인 형태로 써나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화면을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LSK 문제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와서 이제 낚시질로 한가하게 소일을 하고 친일적인 행각은 하지 않으면서 숨어서 살려고 했는데 여기 기억해 보시면은 현의 눈의 부장은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보였다. 이게 이제 일제란 말이에요. 일제. 순사입니다. 그래서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낚시질을 이제 하러 간다는 것조차도 감시 환경이 있는 것이죠. 너 한가하게 낚시질 하러 다니냐? 이렇게 억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강박한 처남이로군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김직원의 양심적인 선비라고 생각되는 김직원이라는 사람을 이 강원도 와서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 김직원이 어느 날 와서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그의 매부, 그러니까 이제 조카의 매부니까 자기 누이의 남편이죠. 누이의 남편, 자기 누나의 남편이 그 청년이 징용을 당했는데 도망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카가 자기 누나의 남편을 그냥 밀고를 한 거예요. 얘가 이제 친일분자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조카가. 그래서 이 기밀을 한 매부 청년, 이 조카의 누나의 남편이죠. 도망을 쳤는데 이 처남 청년이 조카야.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서 일본 순사들이죠. 경찰들에게 고발을 해서 붙들어다가 주재소에 넘겼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김직원이가 길에서 이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현이 하는 말이야. 강박한, 매우 너무 심하게 친일적인 성격에 노출이 됐다. 너무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부정적인 말이죠. 거기에 너무 압력을 정신적으로 너무 쏠려있는,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그런 처남이로군 하면서 현도 탄식하는 이 대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화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날도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골기대회, 여기 이제 친일단체입니다. 여기에 참가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김직원은 처음에 가지 말라 한 거죠. 근데 김직원도 이런 친일적인 성격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시 와가지고 니을에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징용만 면할 도리를 해요. 군대에 끌려가지만 않을 정도로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뭐 일본에 도와주는 척 하자. 이게 김직원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그죠? 김직원의 태도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김직원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또 가네무라 순사가 와가지고 왜 문인 보국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태준이 작가니까. 여기서 현이 바로 작가거든요. 그래서 김직원도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현은 일제치하지만 살고 싶다. 이런 생의 욕구 때문에 기네무라 순사의 수선할 시계를 맡아가지고 구준비 뿌리는 날 서울 문인 보국회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현의 어떤 친일적인 행각으로 볼 수는 없죠.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무 압력이 들어오니까 강원도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이런 그 일제치하의 지식인의 고뇌를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해방 전후, 해방의 그 직전과 이후의 그 해방 전후의 풍경을 그려낸 굉장히 드문 소설입니다. 굉장히 그 실감 있게 묘사도 돼 있고 소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한강 소설하고는 차이가 많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묘사라든가 어떤 시적 이미지 같은 건 없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띄워놓고, 자, 내가 만든 건데, 자, 보기는 그런 겁니다. 자전적 소설이고 현을 통해 지식인의 내면의식, 고뇌. 자,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니은 디귿니을은 그냥 읽지 않고 한번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낚시 도구도 시국에 태만한 증거로 억압받을 것을 걱정하는 인물의 그 순사의 눈치를 보잖아요. 괜찮죠? 그 니은 국가가 침탈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을 부정하고 친일적 태도로 친족을 고발하는 그 아까 그 면석이 다닌다는 조카, 그 일제의 각박한 세태에 대한 한탄,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제 현이 이렇게 한탄을 하잖아. 야, 자기 누나의 남편 매부를 고발하다니. 아무리 면석이에 뭐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기로 서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김직원이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때려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문인 골기대에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김직원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켜야 할 도리, 강조한 지식인의 태도로 볼 수가 있거든.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을은 그러다가 김직원이 또 징용 면할 도리만 해라,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이제 김직원의 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을은 가지 말라고 한 자신의 말을 수장한 것으로 보아서 국권이 침탈당한 현실 상황에서 정면에서 거부하기보다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인 걸기 대회에 할 수 없이 온 거야, 현이. 자, 근데 요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음에 보면은 참석하게 된 것은 행동과 결심의 선택 폭이 좁은 상황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한가롭게 즐기기 위해서 민족보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한가롭게 즐기기 위해서 문인 걸기대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기 싫으니까 자기의 그 반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지 자기 혼자 한가하게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틀렸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 거니까. 이태준의 해방 전후,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대한 억압, 언론 통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현 정부에서도 뭐 방통위원장을 그 뉴라이트 대표 강주 황쟁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고, 그런 인사들, 이동관이라든가 그 이진숙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전형적인 그 보수 우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그 강주 민주화 항쟁이라든가 일제하에서의 그 저항,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일제하에 국가도 없었다. 일본이 우리 국가다. 이것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이런 건 이제 역사학계 논쟁이기도 하고 식민사관의 토대를 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경제의 발전이 일본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고, 지금의 우리도 독재나 일제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 발전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그 강자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글의 법칙을 극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도 상당히 어떤 그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 약육강식이죠.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식은 다른 겁니다. 어떤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거,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이고, 이건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어떤 폭력을 쓰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물질을 획득을 하면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기숙의 걔는 왜 짓는가, 수특에 나와 있는 이 작품도 상당히 언론의 통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박정희가 이제 총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합발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언론을 장악했죠. 그래서 국내의 언론이 다 통제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풍자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소설은 그러한 생생한 이미지들을 또 독자들과 함께 재경험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역시 그런 수법을 쓰지 않고 박영하라고 하는 이 신문기자, 좌절된 신문기자가 경험하는 마을 사람, 마을 노인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자로서의 양심, 언론인의 그 양심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왜 짓는가, 이것은 사실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걔는 왜 짓는가. 여기서 마을에서 이제 노인들이 마을에 불효를 저지르고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는 이 또철이라는 인물을 마을의 노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 또철이 같은 저런 반인륜적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놈은 신문에 내야 된다 하면서, 영화가 이제 기자니까 신문 기자는 저런 걸 안 내고 뭐 하는 거냐, 걔는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은 보도를 하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인네들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비유적이고 빗대어서 비판하는,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소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억을 보면 털보 영감이 걔는 지지하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걔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 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야. 신문 기자는 걔만도 못해? 하면서 이제 박영하 기자한테 이런 악행의 인물을 신문에 내달라.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죠. 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 참고로 이 말은 이제 굴대 장군이 이제 내지른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놈인지 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이제 억압적인 바로 악행의 주인공인 사내가 하는 소리예요. 신군부의 억압적인 세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그죠? 이 작자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언론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봐야겠지. 이 마을의 이 노인네들은 어떤 자유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세력이고, 이 사내는 억압하는, 언론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은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꼭 지지를 놈만 찾아 짓는단 말이야 하고, 털보 영감이 이렇게 걔는 왜 짓는가를 능청스럽게 해석을 하는 대목이야.
그죠? 그리고 니을은 또철이라는 이름은 너 혼자 임자 이름이라고 전선에서 등기라도 해두었냐? 그러니까 걔 이름을 또철이라고 지었거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또철이가 왜 내 이름을 걔에다 붙였냐? 이거 인격 모독이다 하니까는 좁쌀 영감이 이렇게 또철이를 공격하는 발언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과 또철이 사이에 그 마을의 갈등 상황을 보면서 박영하 기자는 자기 할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동나무는 통세암 거리의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영하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 누구야? 영하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내면 심리를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작가 시점입니다. 영하 중심의 특정 인물 중심의 내면 심리. 그 노인들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늙으며 할 소리 다 하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통세암거리의 노인들, 아까 뭐 좁쌀 영감이라든가 털보 영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언론의 자유, 이 자유는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뭐 자유라는 이름을 굉장히 왜곡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편향되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세계를 갈망하는 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하는 분재로 눈이 갔다. 오동나무에 비하면 적은 뭔가 봄이 되어도 뻗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분재는 자유에 반대되는 어떤 왜곡된 어떤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고, 통세암거리의 노인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이에 비하면 나는 뭐냐? 나는 저 왜곡된 분재인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빗대어 놓고 보니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매미 소리를 듣게 되죠. 매미는 한 번을 울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견뎌내는 생명체거든. 그래서 이 매미도 역시 자유를 표현하는 어떤 생명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뭐요? 요게 바로 이제 기자로서 억압된 상태이긴 하지만 기자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면서 개가 짖듯이 쓸 것은 써야겠다라고 하는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대목으로 소설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서의 아픔, 고뇌, 실천의 의지 이런 걸 보였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강 작가의 그 상처받는 억압된 삶의 실상을 그린 거하고 맥락이 다 있죠. 하지만 그 형상화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송기숙이란 작가도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에 뭐 역할을 많이 했던 작가입니다. 전부 다 광주, 전라도 출신 작가들이죠. 뭐 이청준, 송기숙 작가는 암태도, 뭐 녹두장군 이런 그 유명한 작품을 많이 썼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했던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출신의 작가들이 이제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도 있지만 이청준, 송기숙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죠. 곽재구라든가 임철호 있죠. 이런 그 뛰어난 작가들이 전부 다 남도의 작가들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에 LSK, 자, 기억의 미음의 의미. 자, 여기에 보면 민주사회에 학살과 폭력이 은폐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항쟁의 세력은 공산주의의 만행으로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 지금의 뭐 그 조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이제 보수 언론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련의 왜곡된 너무나 그 저질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보수 언론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군부 세력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집단으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풍자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문제 풀면서 쭉 산책하듯이 한번 보세요. 자, 기억, 굴대 장군이 개가 짖는 이유를 언론의 소리에 대응시켜서 풍자적으로 드러냈다. 개는 짖으라고 있는 것이고 언론은 보도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영하 기자에게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 사내는 그 억압 세력이죠. 그 욕을 하면서 비속어를 통해서 자기 행태가 언론에 노출될 걸 떠올리며 언론을 통제하고 위협을 가하는 군부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그 디귿은 털보 영감은 개를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언론이 폭력과 진실을 밝혀내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라고 아까 디귿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저 눈으로는 사람을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사람보다 낫다. 지질론만 찾아서 짖는다. 뭐 이상한 걸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것만 짖는다.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로 맞잖아. 그 다음에 니은 부정적 인물을 개 이름으로 또처리. 개 이름을 또처리라고 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을. 그걸 통해서 불합리한 세태를 비판하는 좁쌀 영감의 의식을 드러냈다. 다 맞습니다. 근데 미음을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영아 중심의 내면의식. 선택적 작가 시점이지. 통세험 거리들의 노인들이 통제된 사회에서 언론은 매미와 분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매미는 생명의 소리지만 분재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사물이잖아. 분재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무슨 말 이해되죠? 아까 여기 분재 있잖아. 나는 분재에 해당하는 인물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잖아요. 이 분재는 왜곡된 사물이니까 분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수능은 굉장히 그 기본적인 독법을 묻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세계적인 정신 문화 또 세계적인 위상의 문학의 수준을 보였는데 수능 문학도 그에 걸맞는 수능 문학이 출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차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고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께서는 우리 문학의 전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던가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상섭의 만세전은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 소설사에서도 꼽히는 작품입니다. 손꼽히는 작품이죠.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암울한 현실, 조선의 억압당한 현실을 나가 이제 이인화라고 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나라고 하는 일제치하의 일본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그래서 조선에 이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와서 이제 아내의 그 병세를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조선의 그 암울한 상황 또 무식하고 너무 굴종적인 조선인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조선인이지만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비하의식, 경멸의식도 지니면서 또는 또 한편으로는 동정과 연민의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지식인인 나의 시각에 비친 조선인들의 굴종적이고 그런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 양면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는데 그것이 올바로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순사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지식인의 고뇌,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이태준의 해방전후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그 묘사, 그리고 치밀한 현실 세태에 대한 그 제시, 이런 것들은 염상섭의 굉장히 탁월한 그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형에도 나왔었고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3대라는 작품은 수능에 출제가 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의 특색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일본인 여자 그 정자라는 그 술집 여급인데 나중에 대학에 진학한다는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인하고의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드러나 있어서 모든 일본인들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실상도 아울러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는 나는, 여기에 해설에도 나왔듯이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요. 그만큼 그 당시가 지식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체념적이고 비판은 하지만 냉소적인,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인 저항이나 이런 쪽으로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항, 투쟁, 그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러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제가 강조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근데 요건 이제 진짜 현명해서가 아니에요.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공포, 경계, 미봉, 임시방편, 가식, 허위, 굴복, 도회. 도회라는 것은 자기의 진실을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 조선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진실과 어떤 감정들을 다 억압하면서 감춰야만 했잖아요. 굴복해야만 했잖아요.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그렇죠.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고 현명한 처세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냉소적 태도예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아니야. 진짜 좋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시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이것도 부정적인 생활 태도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활 태도예요. 억압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생활 철학이라든가 현명한 처세술 이게 나오면은 이것은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부정적인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서술 방식이다. 이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굴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이렇게 지식인이 그 당대의 현실을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자조적이라는 말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소한다. 자조. 스스로 조롱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술상 특징으로 이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 냉소적 어조,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인에 대한 그 양면 심리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면 심리란 건 뭐야? 하나는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좀 태도, 너무 무식하고 너무 굴복적이다. 비판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안 좋게 보는 그 이인화, 나의 조선인을 보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동정과 연민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민족인데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조선인을 대하는 양면 심리가 있다. 그리고 일본 순사에 대한 어떤 태도도 불안해하고 압박을 받는 동시에 경계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소개만 하겠습니다. 소개만.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2번에 보면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 이 작가가. 근데 이 생활 철학은 비굴한 생활 철학이잖아. 비굴한 생활 철학을
옹호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염상섭은 1인칭 시점 나를 적용해서 개인의 내면, 나의 내면이죠. 나의 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나의 내면이면서 생활의 기록, 그 당시의 세태를 치밀하게 묘사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30년대 박태원의 골목안이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출제의 핵심이 뭐냐? 묘사입니다. 묘사의 탁월성이에요. 근데 한강 작가의 묘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한강 작가가 더 뛰어나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한 문학적인 전통 아래서 한강 소설은 시적 이미지, 다음 영상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그 시적 산문의 대표로서 한강 작가가 영향을 받았던 소설, 임철우의 바로 사평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한강 작가가 직접 입으로 토로하기도 했어.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염상섭의 묘사, 박태원의 세태 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 재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때의 고통을 독자와 함께 공유하려는 그러한 서술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전적인 고백, 나의 내면 심리, 여기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려서 답이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만세전에서 내가 본 우리 조선인의 그 굴욕적인 모습, 그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현장,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일본인 여자 정자라는 여자하고의 교분, 좀 사귀었거든. 그러나 이제 이 사귐은 어떤 그 비윤리적인 사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식인과 지식인의 한일,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끼리의 정신적인 교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했다는 정자의 편지를 바꿔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인과 나의 정신적인 고뇌도 솔직하게 토로를 하죠. 정신적인 어떤 교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학교의 선생님이 환도,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 조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인이 와서 억압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민하고 온해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 정자죠. 정자가 식민지 지식인인 나의 그 정신적인 고뇌를 이해를 해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고뇌가 당신이 위로를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리 문학의 도는 우리 문학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부류. 문학도죠.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자유경쟁을 통한 약육강식, 물질과 권력만을 물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이 친일이든 독재든 상관하지 않겠다. 신자유주의의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를 무한정하게 허용하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자유야. 말하자면 억압당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된 가치를 찾아가고 그걸 세우는 일이 본령인가 한다. 이게 문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바로 이 한강 작가와 염상섭은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육,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우리 백성의 그리고 당신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그런 자각과 발본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 작가 중에 저도 언젠가 영상으로 한번 제공을 하고 싶은데 오엔 겐자부로라고 하는 그 설국의 작가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 말고
오엔 겐자부루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는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폭력성을 과감하게 폭로를 하죠. 일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일본인 중에서도 양심 있는 일본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세종대학에 그 일본인 그 교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면서도 한국 편에 서서 우리 편을 서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폭력에 반대하는 진실된 양심의 지식인이죠. 이런 사람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를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다 소개를 하고 세세한 묘사, 아주 지루할 정도의 집요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갇혔던 우리의 삶의 실상을 낱낱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런 작품 낼 수도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나오는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억압과 조선의 억압된 실상 사이에서 조선인이 조선인에게 대해서 양면 심리를 갖고 그 보드라인에 서 있는 경계인의 지식인 세계를, 자의식을 잘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의 시나 이상의 그 작품들도 이런 경계인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거든. 자, 또 한편 최만식의 명일이라는 작품은 역시 그 억압된 일제 치하에서 그 교육 제도의 기만성을 폭로한 작품입니다. 이건 자전적 소설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범수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 아내인 그 영주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일제 치하의 교육은 철저하게 친일 교육이죠. 일본인의 수탈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일본 아래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실 뭐 엄청난 혜택을 저절로 보지는 못했어요. 친일적인 체제에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 친일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친일 체제에 편입이 되지 않는 친일분자가 아닌 고등 지식인들은 그만큼 살기 어렵고 취직도 안 됐죠. 바로 범수가 바로 일제하에 취직하지 못한 실업자 지식인으로 나와. 그래서 영주 아내가 자기 남편 양복을 돈이 없어도 팔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일제 치하에서 돈벌이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거 세태적인 대화 장면을 통해서 일제 치하의 교육의, 일제하의 교육의 기만성, 거짓된 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뭐 저항, 실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제 치하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그 내면 의식을 잘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정도. 자전적 소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내인 영주의 말이 나오죠. 천하 없어도 남편의 양복, 당신 양복은 안 잡힌다. 이것은 남편이 취직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제 남편의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그 일제치하에서 성공을 바라는 어떤 속물적인 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 인물은 아닙니다. 그만큼 있을 수 있는 세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대화도 나오고, 자, 뒤에 문제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본연이 눈앞에 실정을 보면서 왜 그런 기대를 하느냐. 여기 이제 범수의 대화 내용이야. 눈앞에 실정이라는 것은 바로 범수 자신이죠. 범수 자신. 말하자면은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뭐 받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걸 알고도 기대를 하느냐. 아내하고의 갈등 대목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이런 세상에서도 남들은 제각각 공부를 해가지고 잘도 삽디다. 이거 이제 일제치하에서도 직장에 다니고 돈벌이를 지식인들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남편에게 뭐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독립운동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속물적인 세태의 대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을은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이것은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범수의 비관적인 또는 비판적인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 그래서 도둑질을 할 생각까지 먹게 돼, 범수가. 너무 이제 주입도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야. 왜 도둑질이 왜 나쁘냐. 이 시대가 나쁜데 도둑질이 왜 나쁘냐. 어떤 그 거짓된 합리화 세계로 빠지는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죠. 자, 여기서 LSK 문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 기억낸 티귿내를 미어. 기억은 남편의 양복을 지키려는 아내의 말을 통해 지식인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지식이 무용하지 않다. 쓸모없지 않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취직도 하지 못한 모순 앞에서 자기 처지를 냉소적 태도로 말하고 있잖아. 아니 실정을 앞에 놓고서 번연히 알면서 왜 그래? 자기 자신을 냉소적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디귿은 여기에 남들은 잘도 돈을 법디다. 일제치하에서도. 이 말은 이제 아내 영주의 말이잖아. 사회와 교육제도의 모순점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당신도 지식인의 태도를 강조해서 남편의 역할을 촉구한다. 이런 태도는 아니야. 아내가 이 일제치하의 모순 구조를 인식도 못했을 뿐더러 불합리한 모순 제도를 교육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라.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니을은 기만적인 교육 정책으로 일제치하의 지식인은 발붙일 데가 없다. 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바로 범수의 내용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지갑에 돈이 10원이 있는데 10원짜리 지갑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일제치하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돈이 생기지도 않는데 지갑을 또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지갑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는 구경 못한다. 이런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줬잖아. 그죠? 빗대어서 토론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은 실업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태도. 도둑질하면 왜 나쁘냐.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적응도 잘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 정도만 듣고 상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우이의 단독 강화라고 하는 소설은 한마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낙오된 국군 양이라는 인물하고 인민군 소년, 북쪽이죠. 양이라는 장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동굴 속에서 피신 와서 서로 만나게 돼요. 남과 북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단독 강화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양국이 다른 세력 없이 양국만 딱 만나. 남한하고 북한이 만나듯이 남북 양쪽의 두 인물이 동굴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동굴이라는 곳은 만남의 공간이면서 어떤 그 이념적인 제약이나, 그죠? 어떠한 억압적인 틀을 벗어난 어떤 순수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동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중공군에 공동으로 맞서게 된다는 결말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거든. 근데 이제 방공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선우이 작가가.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중공군에 맞서는 우리 두 인물, 남과 북의 두 인물, 공산주의에 맞서는 화해의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우희의 이러한 방식은 한강 작가하고는 몹시 다르죠. 한강 작가는 일단은 쉬운 화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쉬운 화해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치유, 쉽게 문학을 통해서 치유된다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고통은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집요하게 묘사하고 고통과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어쩌면 고통은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한강 작가의 소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 그 다음에 모범 경작생인데 일제치하에 친일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주인공이죠.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이야. 길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받은 고등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친일 세력의 보호를 많이 받죠. 그래서 중간자에서 농민들을 수탈하고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게 하는 하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친일분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만 이익을 보는 이기적이고 친일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길서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너무 중간에서 자기 이익만 취하니까 길서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친일적인 지식인으로 남는 이런 행태 앞에서 마지막에는 김길서라고 쓰여진 모범 경작생으로 일본인이 표창을 준 편말을 부숴버리죠. 이게 이제 소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자전적 소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인물의 행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 갈등 등을 통해서 30년대의 일제치하에 그 치열했던 억압의 실상, 그 농민들의 갈등과 고통, 그거를 형상화해 놓은 소설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빙천과 심흥.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언론 통제의 모습. 아까 이제 걔는 왜 짓는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신군부 독재가 언론을 통제하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그 군중 심리라고나 할까? 이걸 군중 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 극화. 그러니까 휩쓸려가는 군중들의 심리.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익숙한 것만 보게 되는, 어쩌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제공됨에 의해서 거기에 세뇌당한 군중의 무비판적인 군중의 심리를 형상화한 소설인데, 윤은길이 어쩌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되게 능숙한 작가고, 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잘생긴 우산 하나라든가 장마라든가 그 외에 또 다른 소설도 출제가 된 최다 출제 작가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익숙하게 내용을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중 극화, 집단 극화 현상, 한쪽에 휩쓸려가는 왜곡된 어떤 심리에 빠져들어가는 군중 심리, 그것을 묘사해낸 소설인데, 한마디로 이제 군대에서 비행기가 경납고로 잘못 불시착하게 됐고 사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화사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동기생들이 이 사건을 우화사가 이렇게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됐는데 다른 동기들을, 자기 부하들을 구출하려다가 이렇게 희생이 됐다. 그래서 우화사의 영웅 만들기로 작업에 들어가요. 이건 일종의 뭐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언론의 조작, 언론이 조작한 건 아니지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보도하게 된 건 뭐냐면은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인 집단 아래서 군중들이, 이 군중은 이제 여기에 우화사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허위로 참여하게 된 군인들이 되겠죠. 동기생들. 그리고 거기에 그 소대장까지. 나의 부하가 이렇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상처를 이렇게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다. 이걸 기사화한 거예요. 그 언론은 그걸 고지 듣고 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왜곡된 어떤 누군가를 영웅 만들기로 조작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 언론의 허위성, 그러니까 언론 자체를 공격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군중 심리의 집단적인 조작을
감행하는 군중들의 심리,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언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해 놓은 소설이 빙청과 시몽이에요. 그러니까 빙청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처럼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청색, 그리고 시몽은 아주 강한 빨간색. 그래서 어떠한 색깔의 한편에 왜곡되게 쏠림 현상을 상징화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왜곡된 쏠림의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언론도 역시 그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한쪽만 보도하게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다. 이것을 우의적으로 군대에서 일어난 우화사의 영웅 만들기라고 하는 조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야. 자, 요 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현대의 심리, 현대 세태,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하사가 좀 어리숙하고 좀 소외된 인물인데, 신하사가 이 실상을 그대로 기자들한테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회견장에서 사고 당시 우화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일을 봤습니까?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화사가 동기생을 구하려다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영웅 만들기로 말을 해야 되는데, 실상을,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예상 외의 답변에 웃음을 터뜨리고 회견장이 소란해진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으니까, 아, 가엾은 신하사, 이게 서술자의 목소리죠. 서술자가, 야, 이제 진실을 말하는 신하사가 참 공경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실상을 말하게 된 거예요. 우화사가 불덩이 같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실상을 고백을 해버리니까 사흘을 보던 정운 장교가 신하사가 목격한 것은 마지막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것으로 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마감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하사는 몹시 바쁜 몸이 됐고, 더 이상의 불상사는 끝마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더 이상의 불상사라고 하는 것은 실상, 진실이죠. 진실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끝났다, 이 말이야. 자,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몹시 바쁜 몸이 됐다, 신하사의 몹시 바쁜 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신하사가 진실을 어리숙하게 말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막 끌려다니게 됐다는 거야. 이건 이제 진실을 말한 이후에 억압의 실상에 직면하게 됐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세요. 내 설명만 가지고 자, 적절치 않은 것 마냥. 자, 우화사의 동기생들은 건의서 내용을 수상에 밝히지 않았죠, 일부러. 그래서 집단 최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새벽의 사병마저도 정말 자기를 구한 것이 우화사인 줄로 믿게 된 것이잖아. 이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집단 최면에 걸린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를 믿어버린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미담을 엮어냈다. 이건 조작이죠, 조작. 집단 극화의 결과죠. 그러나 4번, 더 이상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불상사라는 것은 신하사가 밝힌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진실이 증언이 아니라, 다수가 따르는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야. 더 이상 불상사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 답이죠. 무슨 말 이해되죠? 5번은 신하사가 몹시 바쁜 몸이 됐다. 이것은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됨으로써 막 가서 이제 시달리게 됐다는 거야. 그 압력의 종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주제하고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되는 현대소설 7편을 제가 압축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에서 성장을 했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문학의 전통 아래서 그의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나가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7편의 작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7편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번 수능을 대비를 하시고요. 일반인들께서는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에 한강 소설의 전통적 맥락에서 어떤 것들이 다 있는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형상화한 소설들, 특히 일제야, 6.25와 관련된 또 그 억압과 폭력의 형태들, 일제, 또 언론의 통제, 이런 신군부 세력의 아래서 어떠한 종류의 그 통제와 압력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의 특성은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그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든가 이태준의 해방 전후의 작품처럼 자전적 소설의 경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우위의 단독 강화처럼 손쉬운 어떤 화해와 결말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의미를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작업을 취하기 때문인데, 그 의미를 추구한다는 방식도 어떤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또 의미 치료에서 빅터 프랭클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말하는 의미 추구의 방식하고도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강 소설은 집요하리만큼의 그 장면에 대한 세세한 묘사, 시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그 고통이라면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해 나감으로써 독자들하고 어떤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독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하기를 요청하는, 권유하고 함께 독자들과 가는 그 방식을 취하죠. 고통의 재경험의 방식을 시적 이미지로 재현한 것은 그 자체대로 고통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때서야 고통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작품을 살펴본 결과로 차이점을 크게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한강소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시적 산문에 또 한강 작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와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